너 같은 반찬 냄새 찌든 거지랑은 숨도 쉬기 싫어. 남편이 그렇게 내뱉고 다른 여자 차에 올라탄 날, 저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아줌마, 주제 파악 좀 하시고 늙었으면 조용히 비켜주세요. 그날 밤 그 여자한테서 온 문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나 10년 동안 5억을 갚아줬더니 돌아온 게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남편이 병원장 딸 돈으로 번듯하게 차린 5층짜리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 문 닫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예요. 시장통에서 반찬 팔던 이 아줌마가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가정법원 앞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꾹 눌러 찍고 밖으로 나오는데 4월 바람이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10년이에요, 여러분. 10년을 같이 산 남자가 제 앞에 서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훈이 양복 소매를 탁탁 털어내면서 입을 열었어요. 야, 너 진짜 징글징글하다. 너한테서 나는 이 퀴퀴한 반찬 냄새, 이제 아주 지긋지긋해. 왜 숨쉬기도 싫으니까 저리 좀 비켜. 지훈이 코를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진짜로요. 사람 앞에서 헛구역질을 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법원 주차장 쪽에서 까만 벤츠가 스르륵 다가왔어요.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수아가 선글라스를 밀어 올리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오빠 뭘 그렇게 꾸물거려? 우리 예약한 식당 늦겠단 말이야. 빨리 타. 지훈이 뒤도 안 돌아보고 조수석 문을 열면서 말했어요. 나가. 아이고,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저쪽은 냄새가 독해서 구역질이 나 죽는 줄 알았다니까. 문이 철컥 닫히고 벤츠가 출발했어요. 제 앞에서요. 10년을 같이 산 남자가 다른 여자 차를 타고 제 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저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닿는데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무릎 같은 건 느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글쎄, 여러분. 제가 그 사람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새벽 3시 알람이 울리면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 농수산물 시장을 돌면서 싱싱한 재료를 골라 담았어요. 손이 꽁꽁 얼어붙는 한겨울에도 장화에 빗물이 차는 장마철에도 하루도 안 빠지고 시장을 돌았어요. 손에 습진이 올라와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피가 맺혔어요. 밴드를 칭칭 감고 고무장갑을 끼면 또 일할 수 있었거든요. 안 아픈 척하는 거 저 정말 잘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요. 지훈이 의대 다니면서 진 빚 졸업하고 병원 차리겠다고 빌린 돈. 합치면 5억이에요, 5억. 그걸 제가 반찬 팔아서 한 푼 한 푼 갚은 거예요. 아, 그런데요. 제가 그 빚을 다 갚아주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딱 버티고 앉아서 부채질을 하면서 말했어요. 야, 강윤아, 너 착각하지 마라. 우리 지훈이가 의사식이나 된 게 어디 내 덕인 줄 아니? 다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된 거지. 이 32평 아파트 명에 군말 말고 내 앞으로 싹 돌려놓고 몸만 나가. 주제에 어디서 의사 집안 며느리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어? 여러분, 그 아파트 제가 반찬 팔아서 산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었어요. 근데 그걸 내놓으래요. 참나, 진짜. 그리고 며칠 전 일이에요. 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양복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수아라는 이름 옆에
하트가 붙어 있었어요. 문자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저는 지훈이 앞에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대체 뭐야? 수아라니, 이 여자가 대체 누구냐고.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어? 지훈이 넥타이를 풀면서 귀찮다는 듯이 혀를 찼어요. 아우, 또 시작이네. 또 지랄이야. 야, 수아, 아버지가 큰 병원 원장님이야. 나 지금 사업 확장하려고 투자 받는 중이라고. 이건 비즈니스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지저분한 게 아니란 말이야. 무식한 티 내지 말고 입 닥치고 가만히 좀 있어. 사업이래요, 여러분. 다른 여자랑 새벽까지 같이 다니면서 사업이래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강윤아 임명의 대출 2억 원, 이번 달 이자 납입이 연체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2억이요. 제가 빌린 적 없는 2억이 제 이름으로 잡혀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걸 꾹 참고 지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박지훈, 너 미쳤니? 내 이름으로 2억이나 대출을 받았다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장 말해. 지훈이 코웃음을 치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거 의료기기 들여올 때 내 명의가 좀 필요해서 썼다. 왜? 야, 너도 그동안 의사 마누라 소리 들으면서 호강하며 살았잖아. 그 정도는 네가 갚아야지. 안 그래? 하하. 전화가 뚝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짐을 싸서 아파트를 나왔어요.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그게 10년 살림의 전부였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닫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아줌마, 거울 좀 보세요. 그 꾀죄죄한 꼴로 오빠 옆에 있고 싶어요? 늙었으면 눈치껏 비켜줘야지. 이제 오빠는 내 거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요. 수아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데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 가게 문을 열었어요. 평소랑 똑같이요. 단무지를 썰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담았어요. 근데 제 앞치마 주머니 안에는 작은 것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지훈이 서재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건네받은 돈 내역이 고스란히 담긴 조그만 저장 장치였어요. 짐 싸면서 챙겨 나온 거예요. 겉으로는 빚더미에 앉은 불쌍한 이혼녀.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통 아줌마. 저는 그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어요. 가게 구석에 걸린 깨진 거울을 봤어요. 습진으로 갈라진 손,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 거울 속에 제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날아올라 봐.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처박힐 때 얼마나 뼈저리게 아픈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까. 기대해라, 박지훈. 저는 거울 속에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칼을 집어들어 단무지를 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반찬을 진열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유리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훈이 먼저 들어오고 뒤에서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왔어요. 가게 안에 손님이 3분이나 계셨어요. 단골 아주머니들이 반찬을 고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사이를 밀치듯 지나가면서 진열대를 탁 쳤어요. 야, 강윤아. 네가 사람이가.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카운터 위에 내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지훈이한테 위자료를 뜯어먹겠다고 변호사를 붙였다며. 네가 뭘 해줬다고 위자료야, 위자료가. 저는 멸치볶음통을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어요. 어머니, 여기 손님들 계세요. 밖에서 이야기하시죠. 지훈이 반찬 진열대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여기에 도장 찍어. 위자료 포기 각서야. 어차피 네가 받을 돈 같은 거 없어. 네가 뭔데? 손님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 글쎄, 여러분. 손님이 보는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참았어요. 나 안 찍어. 나가. 그 한마디에 지훈이 눈이 뒤집혔어요. 지훈이 진열대 위에 놓인 반찬통을 팔로 쓸어버렸어요. 유리 반찬통 4~5개가 바닥에 떨어져서 와장창 깨졌어요. 멸치볶음이며 잡채며 바닥에 쏟아지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시어머니가 깨진 반찬통을 발로 걷어차면서 악을 썼어요. 이깟 반찬 가게 하나 가지고 벼슬이라도 한 줄 아나. 내 아들 앞길 막기 전에 도장이나 빨리 안 찍어. 이 못된 년아. 저는 바닥에 쏟아진 반찬을 내려다봤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만든 것들이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갈라지도록 다듬고 볶고 졸인 것들이 발에 밟히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터뜨리면 안 됐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밖에서 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수아였어요.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치고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린 채로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코를 찡긋거렸어요. 어머, 여기 냄새 진짜 심하다. 이 반찬에서 쉰내 나는 거 아니에요. 수아가 바닥에 침을 뱉었어요. 제 가게 바닥에요. 제가 매일 아침 물걸레로 닦는 그 바닥에 침을 뱉은 거예요. 수아가 지운 팔짱을 끼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오빠 피 빨아먹고 산 주제에 위자료까지 뜯어먹으려고. 참, 기생충도 이런 기생충이 없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진짜. 제가 피를 빨아먹었대요. 5억을 갚아준 사람한테 기생충이래요, 여러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바닥만 봤어요. 지훈이 수아 어깨를 감싸면서 문 쪽으로 돌아섰어요. 각서 안 찍으면 내 꼴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무능한 년이 어디서 바라기야. 세 사람이 나가고 유리문이 닫혔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랑 엎질러진 반찬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손님들은 이미 다 나가셨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저는 빗자루를 들고 유리 조각을 쓸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빗자루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또 열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김 여사님이셨어요. 김 여사님은 제 가게에 10년을 오신 분이에요.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해서 제가 만든 반찬 아니면 젓가락도 안 대시는 분이었어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자산가이기도 했고요. 김 여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바닥을 보고 멈춰 섰어요. 유나야, 이게 무슨 난리통이냐? 저는 빗자루를 든 채로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참고 참았는데 김 여사님 얼굴을 보니까 그냥 나와버렸어요. 여사님 김 여사님이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습진으로 갈라진 제 손을 보시더니 얼굴이 확 굳어지셨어요. 앉아. 천천히 다 얘기해봐. 저는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아서 다 말씀드렸어요. 10년 동안 새벽마다 시장을 돌며 5억을 갚아준 것. 지훈이 병원장 딸이랑 바람이 나서 저를 내쫓은 것. 제 이름으로 2억을 몰래 대출받아 놓은 것. 전부 다요. 김 여사님이 듣고 계시다가 지팡이를 집어들어 바닥을 쾅 내리치셨어요. 호로 자식들.
내 입맛에 맞는 반찬 만드는 이 귀한 손에 피눈물을 내게 해. 내가 그놈들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마. 김 여사님 눈에 불이 켜졌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10년 동안 반찬 장사하면서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김 여사님이 양복을 빼입은 남자 2명을 데리고 가게로 오셨어요. 명함을 받아보니까 서울에서 제일 큰 로펌 변호사들이었어요. 김 여사님이 의자에 앉으시면서 지팡이를 탁 내려놓으셨어요. 유나야, 그 나쁜 놈이 새로 차리려는 병원 건물 있잖아. 그 건물부터 뒤져봐야 해.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강윤아 씨, 그 5층짜리 상가 건물 등기를 떼봤는데 빚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병원장 쪽에서 무리하게 매입하려다 자금이 꼬인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빚이 걸려 있다. 그 빚을 내가 사들이면 어떻게 될까? 김 여사님이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돈으로 그 빚 전부 사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해. 그러면 그 건물에서 꼼짝도 못하게 된다.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김 여사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뒤 건물에 걸린 빚이 전부 제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서류상으로 저는 지훈이 병원 차리려는 그 건물의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했어요. 지훈이 제 이름을 도용해서 빌린 2억, 그 돈으로 산 의료 장비들을 법원에 신고해서 손 못 대게 묶어놨어요. 그 사이 지훈이랑 수아는 뭘 했냐고요. 최고급 예식장에서 샴페인 터뜨리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둘이 활짝 웃으면서 축하받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가게 카운터에 앉아서 서류 뭉치를 정리했어요. 빚서류, 장비 묶어놓은 서류, 전부 빠짐없이 갖춰져 있었어요. 카운터 위 깨진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저는 입꼬리를 슬쩍 올렸어요. 박지훈, 너 지금 샴페인 마시고 있지? 많이 마셔둬. 그게 내 인생 마지막 축배니까.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른 아침이라 손님이 올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문을 열었더니 남자가 하나 서 있었어요. 눈이 퀭하게 꺼져 있고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어요. 며칠을 못 잔 사람 같았어요. 사모님, 저 박준호입니다. 지훈이 형 밑에서 일했던 박 선생이었어요. 지훈이 예전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 의사요. 얼굴이 반밖에 안 남은 것처럼 쪽 빠져 있었어요. 박 선생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모님, 저 이제 끝났습니다. 면허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저는 물 한 잔을 떠다 주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천천히 말해봐요. 박 선생이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지훈이 형이랑 병원장님이 환자들한테 싸구려 부품을 넣었어요. 중국에서 떼어온 불량품을요. 겉포장만 바꿔서 비싼 거라고 속이고 수술한 거예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여러분,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절이 안 좋아서 수술 받으러 온 할머니, 할아버지 몸에 싸구려 불량품을 집어넣은 거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박 선생이 고개를 떨구면서 말했어요. 진짜예요. 저도 수술에 들어갔었으니까요. 근데 부작용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지훈이 형이 전부 제 탓으로 돌렸어요. 수술 기록도 제 이름으로 바꿔놓고 저한테 전부 뒤집어 씌운 거예요. 박 선생이 구겨진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수술 기록지 원본이었어요. 날짜, 환자 이름, 사용한 부품 이름까지 전부 적혀 있었어요.
이게 원본이에요. 지훈이 형이 바꿔치기 하기 전에 제가 복사해 둔 거예요. 사모님, 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없으면 저는 진짜 끝이에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더라고요. 지훈이 한 짓이 불륜이나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였어요. 진짜 역겨웠어요. 같은 이불 덮고 10년을 잔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박 선생님, 이 서류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반드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쾅! 가게 유리문이 박살이 났어요. 문짝재로 걷어찬 거예요.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몸집이 크고 눈이 사나운 놈들이었어요. 용역 깡패들이었어요. 맨 앞에 선 놈이 가죽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저를 내려다봤어요. 아줌마, 박 원장님이 전하는 말 있어. 얌전히 입 다물고 있으래. 쓸데없는 짓 하면 이 가게에 불이 날 수도 있다고. 박 선생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 형이 보낸 거야. 형이. 깡패 하나가 박 선생의 멱살을 움켜쥐더니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박 선생의 등이 선반에 부딪히면서 반찬통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닥쳐, 이 새끼야. 또 다른 놈이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서류를 등 뒤로 감추려고 했어요. 근데 그놈이 제 손목을 확 비틀어서 서류를 낚아챘어요. 이거지. 이거. 놈이 서류 뭉치를 흔들어 보이면서 씩 웃었어요. 그리고 제 앞치마 주머니를 뒤지더니 안에 있던 작은 저장 장치까지 꺼내갔어요. 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아끼던 그 저장 장치요. 지훈이 제약회사한테 받은 돈 내역이 담긴 거. 그걸 빼앗긴 거예요. 안 돼. 그거 내놔. 제가 달려들었더니 맨 앞에 섰던 놈이 제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 쳤어요. 등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숨이 확 막혔어요. 깨진 유리 조각 위로 손이 짓눌려서 피가 쭉 흘렀어요. 박 선생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놈들이 박 선생의 등을 밟으면서 문 쪽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살려주세요. 사모님. 박 선생이 바닥에 끌려가면서 저를 보고 소리쳤어요. 저는 손에서 피가 흐르는 채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놈들이 박 선생을 질질 끌고 나가고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바닥에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 손에서 나온 피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어요. 저는 피 묻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야, 강윤아.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넌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지렁이야. 나는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이고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지훈이 킬킬거리면서 웃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수화가 까르르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서류도 빼앗기고 저장 장치도 빼앗기고 박 선생까지 끌려갔어요. 손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어요. 이대로 끝인가? 진짜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깨진 반찬통 사이에서 유리 조각을 치우는데 손이 또 베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어요. 아픈 게 아니라 뭔가 뜨거운 게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도끼였어요. 뼛속까지 차오르는 도끼. 저는 피나는 손을 대충 행주로 감쌌어요. 그리고 카운터 서랍을 열었어요. 김 여사님이 주셨던 명함이 거기 있었어요. 명함을 집어들고 가게 문을 나섰어요.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손을 보더니 놀라서 물었어요. 손님, 병원부터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로 가주세요. 저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읽어드리고 창밖을 봤어요.
피가 행주를 적시면서 빨갛게 번지고 있었어요. 박 선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바닥에 끌려가면서 저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미안해요, 박 선생님. 근데 이대로 안 끝나요. 절대로. 택시가 큰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저는 피 묻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를 꽉 깨물었어요. 로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안내 직원이 제 손을 보고 기겁했어요. 행주에 피가 배어나와서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김 여사님이 회의실에서 나오시다가 저를 보고 지팡이를 놓으실 뻔하셨어요. 유나야, 네 그 손이 뭐고? 저는 회의실 의자에 앉자마자 다 말씀드렸어요. 박 선생이 수술 기록지 원본을 가져온 것. 깡패들이 들이닥쳐서 서류랑 저장 장치를 전부 빼앗아 간 것. 박 선생이 끌려간 것. 하나도 빠짐없이요. 변호사 2명이 제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김 여사님이 지팡이를 쾅 내리치셨어요. 깡패까지 동원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구나, 그놈들이. 김 여사님이 핸드폰을 꺼내 들면서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증거를 빼앗겼으면 다시 찾으면 돼. 다른 데서. 여러분, 김 여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동네 유지 사모님들한테요. 나야 나. 김씨. 급한 일이야. 그 대형 병원 있잖아. 수아, 아버지 병원. 거기 의료 장비 납품하는 업체 사장 알지? 그 사장 뒷구멍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전화 1통, 2통, 3통. 김 여사님의 전화가 끝나기도 전에 사모님들한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사모님들 네트워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납품업체 사장이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 여자가 사는 오피스텔 위치까지 딱 찍어서요. 김 여사님이 로펌 회의실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한테 장부가 있어. 납품업체 사장이 병원장하고 주고받은 진짜 거래 내역 이중으로 만들어둔 장부. 그걸 그 여자 집 금고에 넣어뒀다더라.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면서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확보합니까? 김 여사님이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대셨어요. 돈이면 되지. 그 여자도 사장한테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더라. 목돈 쥐어주면 입도 열고 금고도 열어. 진짜 김 여사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전쟁터에서 장군 같으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변호사가 큰 봉투 하나를 들고 로펌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더니 안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냈어요. 확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어요.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병원장이 납품업체한테 싸구려 부품을 사면서 비싼 부품값으로 서류를 꾸민 내역이었어요.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느냐? 해외에 만들어둔 유령 회사로 빠져나갔어요. 수십억이요. 여사님, 이거면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여사님이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거면 그놈들 목줄이야. 저는 며칠 밤을 새웠어요. 변호사들이랑 회의실 바닥에 장부를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짚어가면서 분석했어요. 날짜, 금액, 이체 기록을 전부 맞춰봤어요. 커피를 12잔도 넘게 마셨어요. 눈이 충혈되고 손가락이 뻣뻣해졌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 지훈의 병원은 어떻게 됐냐고요. 아니 글쎄, 수아가 인터넷에 홍보를 떡 벌려놓으니까 개원도 하기 전에 예약이 밀려들었어요. 지훈은 동네 곳곳에 자기 얼굴이 박힌 현수막을 내걸고 다녔어요. 명의라면서요. 명의래요, 여러분.
싸구려 불량품 넣은 사람이 명의래요. 참나. 저는 매일 밤 병원 맞은편 카페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창밖으로 5층짜리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층마다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거든요. 저 안에서 지훈이 뭘 하고 있을지 뻔했어요. 원장실 가죽 의자에 앉아서 다리 꼬고 커피 마시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여러분, 좀만 기다려보세요. 저 불이 꺼지는 날이 곧 와요. 변호사들이 서류를 전부 완성했어요. 제 이름을 도용해서 빌린 2억 대출금을 근거로 의료 장비를 묶어놓은 서류. 건물 빚쟁이로서 당장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전부 빈틈없이 갖춰졌어요. 깡패들한테 당하던 날 가게 구석에 몰래 달아놨던 소형 카메라도 살아있었어요. 놈들이 저를 패대기 치고 박 선생을 끌고 나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김 여사님의 조카분한테 넘겼어요. 경찰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날이었어요. 저는 가게 뒷방 거울 앞에 섰어요. 늘어진 낡은 티셔츠를 벗어서 구석에 던졌어요. 김 여사님이 맞춰주신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검은색 재킷에 하얀 블라우스, 구두까지.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시장통에서 새우젓 냄새 풍기던 아줌마가 아니었어요. 저는 거울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냄새나는 반찬 아줌마는 오늘부로 죽었어.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어요. 내일이 지훈의 병원 개업식이었어요. 지훈의 병원 개업식 날이었어요. 5층짜리 건물 앞에 화환이 양쪽으로 쭉 늘어서 있었어요. 20개는 넘었을 거예요. 개원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붙은 화환들 사이로 사람들이 북적북적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건물 맞은편 카페 창가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안 떨렸어요. 로비가 한눈에 보였어요. 샴페인 잔이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었고 동네 유지 사모님들이 모피 코트를 걸치고 335 모여 서 있었어요. 지훈이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새 양복을 빼입고 머리를 반들반들하게 넘기고 샴페인 잔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수아가 지훈 옆에 딱 붙어서 꽃다발을 안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병원장도 양복 단추를 채우고 점잖은 표정으로 앞줄에 서 있었고요. 샴페인이 터졌어요. 거품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시작하세요. 카페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바람이 차가웠는데 정장 안쪽으로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었어요. 건물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법원 집행관 4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강윤아 씨,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비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향수 냄새랑 샴페인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때 로비 벽에 걸린 대형 화면이 지지직거리면서 화면이 바뀌었어요. 개업 축하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기더니 다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훈의 목소리였어요. 아, 그 제약회사 사장이 또 보냈어. 하, 매달 꼬박꼬박 들어와. 아, 그리고 그 반찬 냄새나는 년 있잖아. 그년이 뭘 안다고. 무식한 게 딱 좋아. 들킬 일이 없으니까. 제가 미리 준비해둔 녹음이었어요. 저장 장치는 빼앗겼지만 저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미리 복사해둔 게 있었어요.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졌어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집행관들과 함께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딱딱 울렸어요. 지훈이 저를 봤어요.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어요. 어떻게 네가 여기에?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지훈 앞에 탁 내밀었어요. 축하해, 박지훈. 네가 서 있는 이 건물, 빚이 전부 내 이름으로 넘어와 있어. 그리고 저기 보이는 비싼 장비들 있지. 그것도 전부 묶여 있어. 내 이름으로. 서류가 지훈의 가슴팍에 부딪히고 바닥에 흩어졌어요. 지훈이 서류를 내려다보면서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행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수술실 문을 열었어요. 또 한 명이 로비에 놓인 비싼 장비에 다가갔어요. 붉은색 딱지를 꺼내 들더니 장비 옆면에 탁 붙였어요. 수술실 안에 있던 장비에도 탁.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죽 의자에도 탁. 여러분, 그 붉은 딱지가 뭔지 아시죠? 손대지 마시오. 라고 적힌 딱지예요. 저거 붙으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층마다 올라가면서 딱지를 붙이니까 5층 건물 전체가 붉은색 딱지 천지가 됐어요. 수아가 꽃다발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뭐야 이게? 아빠한테 전화해. 빨리 경찰 불러서 이 미친년 끌어내. 수아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사모님들이 하나둘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김 여사님한테 이미 얘기를 다 들은 분들이었어요. 한 사모님이 수아 옆을 지나가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즉, 환자한테 가짜 넣고 돈 해먹은 병원이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해. 수아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지훈한테 한 걸음 다가갔어요. 지훈이 뒷걸음질을 쳤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훈의 귀 가까이에 얼굴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이름 훔쳐서 빌린 2억, 이자까지 쳐서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뽑아낼 거야. 네가 서 있는 이 바닥도 내 거야. 박지훈, 너 이제 끝이야. 지훈의 무릎이 꺾이더라고요. 양복 바지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닿았어요.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수아가 바닥에 앉은 채로 울면서 악을 썼어요. 아빠가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봐. 너 진짜 끝장이야. 저는 수아를 내려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집행관들과 함께 로비를 빠져나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4월 바람이었는데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가슴 안에서 10년 동안 눌러놨던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시장 바닥에서 새우젓 통 나르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던 새벽. 습진 걸린 손으로 멸치를 볶으면서 눈물을 삼키던 밤. 그게 전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길가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공장 반장님이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 지금 공장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반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공장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하니까 공장 앞에 관용차 2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위생과 직원들이 공장 안을 헤집어 놓고 있었어요. 반장님이 공장 입구에서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사장님, 아침 9시 딱 되자마자 들이닥쳤어요. 예고도 없이 그냥 우르르 들어와서 다 뒤지고 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직원 셋이 구석에 몰려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위생과 직원 하나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식자재 통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었어요. 이거 유통기한 표시가 불분명하네. 이것도 빼. 이것도 멀쩡한 식자재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새벽에 시장에서 직접 골라온 것들이었어요. 유통기한도 전부 붙여놨고요. 저는 위생과 팀장한테 다가갔어요. 저기요, 왜 예고도 없이 오신 거예요? 저희 공장 위생 점수 매번 만점이었거든요. 팀장이 서류판을 들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말했어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확인 절차예요. 민원이래요. 10년 동안 민원 한 번 안 들어온 공장에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대요. 누가 넣었는지 뻔하잖아요. 위생과 직원들이 2시간 동안 공장을 샅샅이 뒤졌어요. 냉장고, 조리대, 배수구, 환기시설까지 전부요. 그리고 팀장이 공장 정문에 종이 한 장을 붙였어요. 전면 영업 정지 처분. 저는 그 종이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등을 기댔어요. 반장님이 제 옆으로 오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이거 그 사람들이 한 거죠? 병원 쪽에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입을 열면 울 것 같아서요. 점심때쯤 되니까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일 오래된 직원인 순자 씨가 앞치마를 벗으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사장님, 나 이번 달 월세 내야 하는데 공장 언제 다시 열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순자 씨 뒤에 서 있는 직원들 얼굴이 전부 보였어요. 저 때문에 M1 사람들이 일터를 잃은 거예요.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는데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지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강윤아. 기분이 어때? 공장 문 닫혔지. 지훈이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어요. 당장 병원 장비에 붙인 딱지 떼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 그러면 고소는 취하해 줄게. 넌 돈도 없고 백도 없잖아. 시장통 아줌마가 어디서 바라기야.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무서움 때문인지 모르겠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지훈이 비싼 변호사를 사서 저를 경찰에 고소했더라고요. 전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서류를 위조해서 영업을 방해한 사기꾼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기꾼이래요. 5억 갚아주고 2억 빚 뒤집어 쓰고 깡패한테 맞은 사람이 사기꾼이래요.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떴어요. 돈에 눈먼 전처, 전도 유망한 의사개업식에서 난동. 제 이름은 안 나왔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반찬 가게 하는 강윤아라는 거. 그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굳게 닫힌 공장 앞에 수아가 나타났어요. 핸드폰을 들고 공장 셔터를 찍어대면서 킥킥거렸어요. 어머, 반찬에서 쉰내 나더니 결국 망했네. 간방 가서 콩밥이나 실컷 드세요. 이 천박한 년아. 수아가 셔터 앞에서 브이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 공장 앞에서요. 영업 정지 딱지가 붙은 제 공장 앞에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는 공장 안에서 창문 너머로 그 꼴을 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어요. 지금 나가서 머리채를 잡으면 제가 지는 거였어요. 참았어요. 이를 깨물고 참았어요. 며칠 뒤 경찰서 출석 날이 왔어요. 정문 앞에 기자들이 깔려 있었어요. 제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강윤아 씨, 전 남편 재산을 노린 거 맞습니까? 서류 위조 혐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면서 소리쳤어요. 사방에서 플래시가 터지는데 눈앞이 하얘지면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바닥에 쓰러질 뻔한 순간 누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강윤아 씨, 괜찮습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변호사였어요. 김 여사님이 붙여주신 변호사가 제 팔을 잡고 기자들을 해치면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사실 문을 열었어요. 안쪽에 김 여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계셨어요. 김 여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변호사 3명이 나란히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단단했어요. 저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입술 안쪽에서 피 맛이 났어요.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지훈이 이기는 거예요. 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공장 직원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저는 조사실 의자에 앉으면서 등을 똑바로 폈어요. 시작하죠.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김 여사님과 함께 로펌 사무실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김 여사님이 제 무릎을 톡톡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윤아야, 이제 꺼낼 때가 됐다. 더 묵혀두면 우리가 먼저 쓰러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공장은 문이 닫혔고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고 저는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더 참을 시간이 없었어요. 로펌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이중장부 사본과 분석 자료를 쫙 펼쳐놨어요. 강윤아 씨, 이걸 언론에 넘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1초도 안 망설였어요. 넘기세요. 그날 오후 대형 방송국 기자를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요. 이중장부 사본, 분석 자료, 병원장이 유령 회사로 돈을 빼돌린 내역을 전부 건넸어요. 기자가 자료를 넘기면서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전부 사실이에요. 환자들 몸에 싸구려 불량품을 넣고 그 차액을 수십억씩 빼돌렸어요. 기자가 자료를 가방에 넣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만 주십시오. 제대로 터뜨리겠습니다. 그 사이 김 여사님도 가만 안 계셨어요. 동네 큰손 사모님들을 전부 불러 모으셨어요. 김 여사님 집 거실에 12명이 둘러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님이 테이블을 탁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병원 원장놈들이 우리한테 뭘 한 줄 알아? 우리 몸에 싸구려 고철을 넣었어. 가짜를 넣고 진짜 값을 받아 처먹은 거야. 사모님들이 술렁거렸어요. 그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도 계셨거든요. 뭐라고? 내가 작년에 거기서 수술 받았는데. 나도 거기서 했어. 김 여사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셨어요. 곧 뉴스에 나와. 그때 가서 깜짝 놀라지 말고 미리 알아두라고 모은 거야. 그리고 주변에도 얘기해. 그 병원 절대 가지 말라고. 사모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때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동네 사모님들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하루도 안 돼서 온 동리가 다 알게 됐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 저녁 9시였어요. 저는 로펌 회의실에서 변호사들이랑 같이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 있었어요. 뉴스 시작 음악이 나오고 앵커가 입을 열었어요. 대형 병원장 일가의 충격적인 의료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환자들에게 불량 부품을 삽입하고 그 차액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에 지훈의 5층짜리 병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병원장의 본원 건물이 나왔어요. 이중장부 내역이 화면에 쫙 깔리면서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도표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훈의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며칠 전 개업식에서 샴페인 들고 웃던 그 얼굴이요. 해당 병원 원장은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뒷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 배우자에게
폭력 조직을 동원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소형 카메라에 찍힌 영상도 나왔어요. 깡패들이 제 가게에 들어와서 저를 패대기 치고 박 선생을 끌고 나가는 장면이요.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얼마나 거칠게 당했는지 다 보였어요. 또한 지역 구청 위생과의 표적 단속 배후에 병원장 일가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도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떨리지 않더라고요. 김 여사님이 옆에서 지팡이를 탁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잘됐다. 이제 그놈들 꼼짝 못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뉴스가 터지자마자 세상이 뒤집혔어요. 경찰 수사대가 지훈의 5층 병원에 들이닥쳤어요. 동시에 병원장의 본원에도 수사관들이 우르르 들어갔어요. 양쪽을 한꺼번에 친 거예요. 지훈이 원장실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생중계됐어요. 며칠 전까지 명예행세를 하던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수사관들 사이에 끼어서 나오는 거예요. 수아 아버지인 병원장도 본원에서 수갑을 찬 채 나왔어요. 양복깃이 구겨져 있었고 얼굴이 흑빛이었어요. 병원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수술 받았던 환자들이었어요. 내 몸에 가짜를 넣었다고. 내 돈 돌려내. 이 사기꾼들아 나와. 환자 수백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공장 영업 정지요. 뉴스에서 위생과 표적 단속 배후가 밝혀지면서 담당 공무원 3명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어요. 영업 정지 처분은 바로 취소됐어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방송을 본 사람들이 제 반찬 공장으로 주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인터넷 주문도 폭주했어요. 영업 정지 당하기 전보다 3배는 넘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순자 씨한테 전화했어요. 순자 씨, 내일부터 다시 나와요. 공장 문 열어요. 순자 씨가 전화기 너머로 코를 훌쩍거렸어요. 사장님, 진짜요. 진짜 다시 여는 거예요. 진짜예요. 빨리 나와요. 주문 밀려서 손이 모자라. 전화를 끊고 나니까 수아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아가 병원장 아버지 몰래 숨겨둔 비자금을 챙겨서 공항으로 도망쳤대요. 밤중에 캐리어 끌고 출국장으로 갔다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출국장 앞에서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아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나자마자 형사 둘이 앞을 딱 막아섰어요. 오수아 씨, 세금 빼돌린 혐의와 증거 없앤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아가 캐리어를 놓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명품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싫어, 나 아무 잘못 없어. 놓으라고. 수아가 바닥에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공항 보안 카메라에 찍혀서 그것도 뉴스에 나왔어요. 수아 일가의 재산이 전부 묶였어요.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전부요. 병원 2곳이 빚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훈이 어떻게 됐겠어요. 수아 아버지한테 꼬리 잘린 거예요. 병원장이 변호사 통해서 통보했대요. 더 이상 사위도 아니고 한 푼도 줄 돈 없다고요. 지훈은 면허도 돈도 병원도 아내도 전부 잃고 거리에 나앉았어요. 저는 그날 밤 로펌 사무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뉴스 화면에 지훈이 수갑 차고 끌려 나오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커피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였어요. 겨울이 왔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조용한 겨울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새로 뽑은 승용차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공장 주문 현황이랑 매장 인테리어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유나. 숨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그 다음에 콧물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훈이었어요. 유나, 나야. 나 지훈이야.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미쳤었어. 진짜 미쳤었어. 유나, 나 지금 끼니를 못 때우고 있어. 고시원 월세도 밀려서 쫓겨나게 생겼고 막노동 나가도 정가자라고 안 써줘. 유나, 제발 밥 한 끼만. 밥 한 끼만 사줘.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아. 지훈이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콧물 훌쩍거리는 소리, 목이 꺾이는 소리까지 전부 들렸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을 뛰었어요. 손이 갈라지도록 반찬을 만들었어요. 5억을 갚아줬어요. 그랬더니 반찬 냄새 찌든 거지라고 헛구역질을 하던 사람이에요. 제 이름으로 2억을 몰래 빌려놓고 호강값이라고 웃던 사람이에요. 깡패를 보내서 저를 바닥에 패대기 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전화기 너머에서 밥 한 끼만 사달라고 울고 있었어요. 저는 코끝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쩌니 박지훈, 너 같은 정가자 거지는 내 건물에 발도 못 들인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볍게요. 손가락 하나로 통화 종료 버튼을 톡 눌렀어요. 핸드폰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미안하지도 시원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난 거였어요. 지훈은 그 뒤로 의사 면허가 영구히 취소됐어요. 수십억 대의 빚에 시달리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녔어요. 폐지를 줍는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저는 관심 없었어요. 봄이 오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5층짜리 상가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지훈이 병원을 차리려던 바로 그 건물이요. 그 건물이 이제 제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빚을 전부 갚고 절차를 밟고 등기를 새로 쳤어요. 서류에 찍힌 이름이 강윤아였어요. 시장 바닥에서 반찬 팔던 강윤아가 건물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건물주가 됐어요. 1층과 2층에는 제 이름을 내건 대형 반찬 본점을 열었어요. 간판이 올라가는 날 김 여사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매장 안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유나야, 잘했다. 이게 네 자리야. 김 여사님 뒤로 사모님들이 줄줄이 들어오셨어요. 매장이 꽉 찼어요. 첫날부터 반찬이 동이 날 정도였어요. 순자 씨가 앞치마를 매면서 웃었어요. 사장님, 이거 다 팔리면 내일 새벽에 또 시장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야지. 가야 하는데 이제는 내가 안 가도 돼. 순자 씨가 가줄 거잖아. 순자 씨가 손사래를 치면서 웃었어요. 직원들이 다 같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매장 안에 꽉 차더라고요. 주말이 됐어요. 저는 건물 3층 문을 열었어요. 새로 인테리어를 끝낸 의원이었어요. 박 선생이 가운을 입고 서 있었어요. 예전에 퀭하게 꺼졌던 눈이 아니었어요. 등도 펴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사모님, 저 이거 진짜 받아도 되는 겁니까? 박 선생님, 여기서 제대로 된 의사 노릇하세요. 아픈 사람 고쳐주는 진짜 의사요. 박 선생이 고개를 숙이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어요. 꼭 그러겠습니다. 꼭요. 저녁에는 5층 회의실에 밥상을 차렸어요. 김 여사님, 박 선생, 변호사들, 공장 직원들까지 전부 불렀어요. 제가 직접 고기를 구웠어요. 김 여사님이 고기 한 점을 드시더니
지팡이로 바닥을 톡 치셨어요. 유나야, 네 손맛은 여전하다. 이 맛 때문에 내가 10년을 다닌 거야. 다들 웃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고기 굽는 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섞였어요. 저는 고기를 뒤집으면서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봤어요. 김 여사님, 박 선생, 순자 씨, 변호사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무너질 때 손 잡아준 사람들이었어요. 밥상머리가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다들 돌아간 뒤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습진이 가라앉은 손, 다크서클이 옅어진 눈.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제가 거울에 비쳤어요. 10년 전에 새벽 시장을 누비던 그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네. 거울 속에 제가 웃고 있었어요. 편안하게요. 건물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승용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어요.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어요. 도로로 나서니까 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이 끝나가는 바람이었어요. 곧 봄이 오겠다 싶었어요. 저는 엑셀을 밟았어요. 탁 트인 도로 위로 가로등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하나씩 지나칠 때마다 불빛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백미러는 안 봤어요. 뒤에 뭐가 있든 상관없었어요. 앞만 보고 달렸어요. 여러분, 강윤아 씨의 이야기가 잘 들으셨나요? 10년 동안 새벽 시장을 누비면서 손이 갈라지도록 반찬을 만들었던 사람. 남편 빚 5억을 갚아줬더니 반찬 냄새 찌든 거지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자기 이름이 걸린 건물 앞에 서서 자기 가게 문을 열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남의 피눈물을 밟고 올라간 사람은 결국 그 높이만큼 떨어지게 돼 있었어요. 반대로 바닥에서 이를 악물고 버틴 사람한테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날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강윤아 씨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김 여사님이에요. 10년 동안 반찬 사드시면서 묵묵히 단골이 되어주셨던 그분이 가장 힘든 순간에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이에요. 평소에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 살아온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바닥이라고 느껴질 때가 진짜 시작이에요. 거기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다채롭고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이야기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